24에서 26쪽 살펴보겠습니다. 문벌이 형성되고 무신 정권이 성립되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고려시대의 역사를 1시간 학습했습니다. 거기서 고려의 성립 과정, 그리고 고려 초기의 왕들, 특히 태조와 광종과 성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고요. 고려시대의 통치 조직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가 굴러가게 되는데요. 고려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때에는 이렇게 고려 지배 세력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 한쪽에 고려 지배 세력의 변화 이렇게 쓰고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를 처음 세운 사람은 신라 말의 호족이었습니다. 왕건도 호족 출신이었죠. 그러나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과거를 통과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귀족이 돼.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귀족이 되는데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자기 출신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세력가가 됩니다. 이걸 고려시대의 향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호족. 그러나 과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귀족이 되고요.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자, 특히 여기서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리를 얘기하죠. 자, 이 귀족들은 특히 자기네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이나 음서제도 같은 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요. 공음정 같은 세습이 되는 토지를 별도로 지급받아 경제적인 특권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혼인관계를 통해 높은 어떤 그 자리, 그 고려 안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몇 개의 가문이 독점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귀족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귀족이야. 이 귀족은 과거 시험을 통해 형성된 귀족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성격의 귀족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문벌귀족 사회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폐쇄성을 띠게 된다. 자기네들끼리 특권을 다 차지해. 자, 그래서 이 문벌귀족 사이에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 문벌귀족 사이는 삐그덕거리면서 굴러가다가 결국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무신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문벌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신 집권기에는 몽골의 침입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다가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 몽골에 우리가 간섭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몽골에 빌붙는 친몽고, 친원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들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권문세족도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성장한 신진사대부가 최후의 고려의 지배 세력이 되면서 이들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호족이 과거를 통해 귀족이 되고요. 음서제도 공음정 같은 특권을 마련해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고요.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으로 권력이 넘어가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권문세족으로 넘어가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 열기 한번 읽어볼게요. 무신정권기에는 농민과 천민들의 난이 일어난다. 혼란했다. 이 시기에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문벌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종 이후, 성종은 제도를 정비했죠. 고려의 국가체제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특권층이 형성되었다. 신라 말 호족이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중에는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지배층을 형성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위 관직을 대대로 장악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문벌에 경주김씨, 파평윤씨, 경원희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성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경원이 씨 집안입니다. 자, 이 문벌이 형성되는 과정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문벌은 이제 가문, 그 고위관직을 대대로 장악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문벌 가문 중에 경원이 씨를 기억해 두시고요. 얘네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방법은 과거 제도와 음서를 이용하는 거야. 대를 이어가며 고려의 관직을 차지했다. 또 경제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아 부유하게 생활하였고, 저기 토지와 녹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토지와 녹봉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토지에는 전시과라는 토지가 있어. 전시과. 자, 여기 토지에는 자, 녹봉 아니고 전시과. 근데 이거는 세습이 허용이 되지 않고 일반 모든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죠. 근데 별도로 이들에게는 공음전이라는 세습이 되는 토지를 지급해 줬어. 관직에서 물러나도 영원히 세습할 수 있는 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부유하게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문벌은 왕실 및 다른 문벌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자, 문벌 귀족 사회에서 혼인관계 상당히 치중을 하게 돼. 왜? 이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 더 높은 어떤 가문과 꼭대기에 있는 가문과 혼인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왕이 문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힘이 있을 때는 전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특정 문벌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서 정치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다. 자, 이자겸의 난은 경원이 씨 가문이 이제 힘을 키워 결국은 왕권을 넘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려에는 이제 이렇게 있어. 태해, 정광, 경성모, 현덕, 정문. 문종 때부터 경원이 씨 집안이 그 왕비를 배출하기 시작했어. 자, 외척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쭉 배출을 하다가 예종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예종이 경원이 씨의 이자겸이라고 하는, 자, 다시 한번 이 문종 때 경원이 씨 집안에 쓸게요. 자, 문종 때 경원이 씨 집안에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외척이 된 거야. 딸을 문종한테 시집을 보냈어. 이후에 이제 이 경원이 씨 집안에서 왕비 자리를 계속 배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상황이 아주 극에 달한 시기가 바로 예종 때였어. 예종 때에는 이자연의 그 손주였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둘째 딸을 일단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인종이 태어나는데 이 이자겸이 인종에게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또 결혼을 시켜. 그러면 인종과 이자겸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손주야. 손주인데 또 사위이기도 한 거죠. 두 딸을 준 사위이기도 해. 이렇게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힘을 키워가는 것이 문벌 귀족의 특징이었어.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11세기경 독점적 지위를 가진 가문이 등장하였다. 경원이 씨 가문은 문종부터 인종대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겸이 딸을 예종과 인종에게 시집 보냈어. 아까 얘기했죠? 둘째, 셋째, 넷째를 시집 보낸다. 과정에서 이 이자겸이 행정과 인사권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사에 보면 이자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날마다 이자겸의 집으로 들어가는 뇌물이 끊이질 않는데 그 고기와 그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이죠. 특히 뒷문으로는 썩어나가는 고기가 수만 근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자겸 가문이 권세가 셌다고 합니다. 이자겸의 위세가 왕을 넘볼 정도가 되자 왕의 측근 관료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어. 자, 이때 이자겸은 자신의 사돈인 척준경과 함께 군사를 동원해 궁궐을 장악하고 난을 일으켜 자신의 손주이면서 사위인 인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자 이게 이자겸의 난이야. 1126년 척준경이 왕에게 포섭되고 왕이 얘네들을 이간질시켜. 그리고 척준경이 먼저 이자겸을 배신한 다음에 이자겸이 제거되고 반란을 실패로 끝났다. 결국 척준경까지 제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흉흉해지겠어. 이자겸의 반란으로 고려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인종이 살아남았지만 왕이 아니겠죠. 한편 북방에서 여진이 이때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은 여러분 말갈족의 후예를 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진족이 급성장을 해서 금나라를 세워. 그리고 고려 정부에 이번에는 자 압박을 가해봐. 자기네를 임금으로 섬기라고 4대2 큰 나라로 섬겨라. 얘를 요구를 하게 되죠. 이 금은 만만치가 않아서 사실 이 금나라는 세력이 점점 커진 다음에 중국 송나라를 정복하고 송을 남쪽으로 밀어나고 북쪽에 이제 금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남송 시대가 열리게 돼. 그러면 고려 정부에 4대2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때 고려 정부에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금나라를 치자는 강경론, 또 금나라의 힘이 세니 인정하고 전쟁을 피하자는 현실론이 대립을 하게 돼. 현실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자겸 세력이죠. 이 현실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자겸이 몰락한 다음에 현실론, 이자겸 세력이 몰락한 후 새롭게 서경 세력인 정지상, 묘청 등의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이상하다. 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때 이제 이 이자겸이 몰락하기 전에 이 이자겸 세력이 문벌귀족이죠. 이 문벌귀족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나라한테 4대의 예를 취하게 돼요. 금나라 요구를 수용을 한단 말이야. 자, 굴욕적이라고 느낀 거야. 자, 이후에 이자겸의 세력이 몰락한 다음에 서경 출신, 즉 평양 출신의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돼. 대표적인 인물이 정지상, 묘청. 자, 얘네들은 그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문벌귀족 세력들,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대립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고자 시도를 했어. 자기네 근거지인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면서 금나라를 정벌하고 고려도 황제라고 붙이자, 황제국이라고 칭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밑에는 풍수지리를 내세운 게 있었죠. 지금 고려의 이자겸의 난 같은 게 일어난 것은 개경이 도읍으로서 그 덕이 쇠했기 때문이다. 저 북쪽에 있는 서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 서경이 길지이기 때문에 금나라 주변 국가들이 와서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요. 또 금을 치면 금을 무너뜨릴 거야. 우리 황제라고 칭하고 고려가 쭉쭉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김보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개경파. 자, 얘네들은 현실론자. 그 다음에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서경천도를 주장하는데 이거 서경파. 묘청은 특히 승려예요. 묘청, 정지상. 자, 개경파는 김부식.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경파는 이렇게 주장했어. 서경이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이므로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금이 항복할 것입니다. 황제국이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워 고려국의 위상을 드높이자. 한편 김부식은 올해 여름에 서경 대화궁에 벼락이 쳤어. 뭐가 길지냐 이런 얘기죠. 만약 이곳이 길지라면 하늘이 이처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서경은 수학이 끝나지 않아 왕이 서경에 행차를 한다면 곡식을 밟아 백성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경청도를 주장한 서경파들이 왕한테 서경에 한번 가보자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들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천도를 한다면 고려의 국운, 나라의 운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자, 이때 인종도 마음이 뒤숭숭해서 서경파에게 마음이 솔깃했어요. 그래서 대화궁을 세워라, 서경의 왕궁도 세워라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김부식 중심의 개경 세력은 개경파들은 천노를 반대하며 서경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 안에는 지배 세력 내부에 이렇게 문벌귀족 세력인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서경천도가 좌절이 되자 묘청은 그냥 난을 일으켰어. 서경 일대를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서북 지방의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대부분 장악하기도 하였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과 대립한 끝에 1년 만에 진압이 되었다. 이자겸의 난에 이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사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개경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서경 세력이 몰락하면서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그 개경파의 세력이 더 세지는 거죠. 문벌을 위주로 한 고려의 운영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있었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문벌귀족 사이의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두 가지 사건이 이자겸의 난과 선생님이 목이 아파서 조금 여러분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이런 나라가 오래갈 순 이런 문벌귀족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갈 수는 없겠죠. 자, 드디어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인데요. 왜 이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이제 무신정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무신정변으로 무신정권이 성립된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신이 문신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는 거.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 시험에 공식적인 무과가 없어. 자, 그만큼 무신을 무시했다는 얘기지. 무신의 최고 관직은 상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상장군을 포함한 무신은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인 도병마사에도 참여를 할 수 없었대.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문신들이 차지래. 한편 11세기 이래 고려에서는 여러 전쟁과 반란을 거치면서 무신의 역할이 서서히 중시되고 있었다. 12세기 문벌 중심의 고려 사회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인종 이후에 즉위한 의종의 실정이 더해져 무신정변이 발생하였다. 자, 아까 차별대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의종의 실정입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의종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문신들과 함께 놀러 다녀. 그러면서 무신들에게 호위 임무를 맡기면서 술주정을 부린 거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무신정변의 원인이 됩니다. 무신의 이름 중에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느 날 보현원이라는 사찰에 가서 이제 놀고 있었어. 누가? 문신과 의종이 막 놀고 있었어. 연회를 벌렸는데 여기서 정변을 일으킨 거죠. 무시하고 이들은 다수의 문신과 황간을 이때 제거를 하고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를 보내고 명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옹립을 시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한다. 무신들은 고위 무관들이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중방이라는 회의기구가 이제 무신들의 최고 기구가 돼. 그러나 체계적인 국가 운영 계획 없이 무신대의 충돌과 분열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무신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자주 바뀌는 등 고려 사회는 혼란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무신들이 권력을 잡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자, 예를 들면 정중부. 자, 죽이고 경대승이 권력을 차지해. 죽이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자, 소금장수 출신. 아버지가 소금장수 천하 이의민이 경대승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최충원. 자,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최씨
무신정권 4대 60년간 최씨 무신정권이 성립이 되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1196년 최충원 형제가 이의민을 제거한 후 집권하여 4대 60여 년에 걸친 최씨 무신정권이 전개되었다. 최충원은 반대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교정도감을 신설했고요. 사병 조직인 도방도 운영을 하였다.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우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정식 기구하고 문신을 두루 등용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기의 권력 계승은 안정화되었고 집권자들은 권력 유지에만 집중해 민생을 돌보는 데 소홀하였고 백성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무신 정권도 무너졌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계속 저항을 하죠. 그런 가운데 무신 정권도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자, 서경전도운동이 일어난 묘청 나와 있고요. 대화궁이라는 궁궐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정도감, 최충원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교정도감, 최씨 무신정권의 핵심 기구가 되죠. 무신정권기에는 사회가 상당히 혼란해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만정의 난, 망이 망소이, 전주관노, 김삼이의 난, 효심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이런 자 민중봉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망이 망소이 무신정권 미음이지 망이 망소이 미음이야. 그리고 만적의 난 미음이야. 자 이렇게 무신정권기 망이 망소이 만적의 난을 같이 엮어서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무신정권으로 문벌중심 집권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권력 장악에만 집착한 무신들은 자, 불법적인 토지 약탈 잘하질 못했어. 세금 수탈에 열을 올리며 사치를 즐겼고 지방관들도 중앙 권력의 감시가 약해진 틈을 타 백성에 대한 수탈을 자행했어. 결국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자, 1176년 공주의 명악소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차별받던 행정구역이야. 여기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에 나는 무거운 세금 부담에 시달렸던 향부곡 소의 특수행정구역에서 하층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하층민 봉기가 일어나고요. 한편 1198년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동네 뒷산에 개경의 최충원의 집 뒷산에 동네 노비들을 모아놓고 개경에서 봉기 계획을 일으켰어. 사전에 발각돼 실패했지만 이때 만적은 무슨 얘기를 하냐. 경인개사의 난, 즉 무신정변 이래 그러니까 공경장상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천한 노비 가운데에서 났다.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시대다.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집에 돌아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주인을 죽이고 우리도 권력을 잡자.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자 사전에 그 계획이 발각이 됐지. 일러 바친 노비가 있었죠. 노비 신분을 없애고자 한 만족의 봉기는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1202년 동경 지역 민들이 경주 지역민들이 신라 부흥을 표방하여 최충원 정부와 대립하였다. 이들은 경상도에서 반란이 일으킨 운문 초전에 민중들과 연합하여 1년 반이나 중앙 정부와 대립하였다. 운문의 김삼이의 난, 초전의 효심의 난, 초전의 효심의 난 이런 난들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신정권기 무신의 삶을 보면 일상이 굉장히 화려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몽골군이 침략해 강화도로 가서 보존하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자, 한편 이 시기의 무신들은 행정 실무와 문학에 모두 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어.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고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 실무에도 능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규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읽어보시고요. 이규보는 여러분들 주몽신화가 들어있는 동국 이상국집이란 책을 쓴 인물이기도 하죠. 천민의 난이 있어. 자, 만적. 여기 지금 만적의 그 연설문이 나와 있죠.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